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FOMC가 이달에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또 미중 간의 갈등, 반도체, 휴대폰을 둘러싼 우려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경기부터 얘기하면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였었나요? 경기 침체 가능성, 경착륙 가능성 높지 않다. 또 골디락스 얘기도 나오는데 최근 지표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은 골디락스 신호음들이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 9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93% 정도 되고 있고요. 또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5월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정도는 계속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완만한 경기 축소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짧고 얕은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문에도 나왔고요. 또 블룸버그가 발표한 8월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경기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더라도 이번 4분기에는 0.4% 전후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현재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락스 장세가 앞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9월 증시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편입비 재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9월은 11월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FOMC에 9월은 금리 동결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한데요. 그럼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최근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남은 9월에 미국 주가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요? 네, 올해 그 미국 증시를 보면은 역대 30년간의 그 아노말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규칙적인 그 주가 흐름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증시 겨우내 5월엔 팔고 나가라. 그리고 9월에는 돌아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과 9월 하계 휴가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난 그 30년간 S&P 500 지수를 보면요. 월간 지수 등락률을 봤을 경우에 9월 달에는 마이너스 0.68로 가장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11월 달부터는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11월 1.96%, 그리고 10월 달은 1.76%로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에는 실적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번 9월 달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편입비를 좀 높이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9월 증시가 아무래도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라든지 금융 정책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확대됐던 게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물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연준도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에 빨리 나설 수 있다는 점은 4분기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미국의 이제 정치 지형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대선도 내년 11월인데 4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미국도 그런 것 같고요. 주변국들마저 다 그러는데 지금 공화당 그 TV 토론이 열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여기는 참석은 안 한 거죠. 근데 지지율은 높다고 하고요. 예, 대선 관련된 과정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미국 공화당 대선에 참가를 신청한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9명인데 네. 이번 TV 토론회는 8명만 참석을 했고요. TV 토론회에서 가장 잘한 후보를 뽑았는데 40대 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38세 인도계 기업인 라마스 와미가 그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후발 주자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긁어내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불참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여론 지지율이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지지율이 무려 70%에 달하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내 지지율은 여전히 60% 내외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다시 빅매치가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은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80세고요. 네. 트럼프도 좀 젊긴 하지만 여전히 77세고 여기에 법원에 4번이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 3월 4일 트럼프가 첫 공판이 시작이 된다면 주시장에도 큰 파장이 좀 몰고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정이라든지 후보자의 언행,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가 선거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센티스가 원래 유력한 후보인데 뭐 트럼프랑 붙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펜스 전 부통령도 나왔는데 지지율이 높지 않군요. 예,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G20 정상회담이 이제 인도에서 열리죠. 9일부터인데, 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여기 참석을 안 한다면서요.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뉴델리 G20 정상회담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현재 정상회담 초안이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IMF나 세계 은행들의 그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줘서 1대1로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청정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성과를 좀 앞당기는 이런 압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상태고요. 여기에 시진핑이 결정적으로 불참하게 됐던 이유는 뭐 내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약점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최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위기로 탈중국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사상 최대 지금 경기 화랑을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 안보적으로 밀착하면서 안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가 중국의 곁을 내줄 이유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제적 그 위상을 높이는데 인도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시진핑으로 하여금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담 참석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을 하면서 미국이 그 견제하고 있는 중국 문제라든지 디레버리징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내부적으로도 지금 머리 아픈 문제도 있고, 네. 11월에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군요. 회담이.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금 미중 갈등도 다시 높아지는 상황인데, 11월에는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원하는 것은 대중국과 관련된 무역 규제를 좀 해제하거나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거고요. 특히 인권 규제 문제가 아무래도 중국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CCTV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인권과 관련된 하이크 비전 문제가 있고요. 또 위구르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목화, 의류와 관련된 수입 제한을 좀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는 경쟁이 충돌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중국이 규제를 완화해 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0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 그리고 내년 11국 체제로 확대되는 브릭스에 좀 더 많은 그 역량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이번 11월에 있는 에펙 정상회담에 미중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점점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모기지 금리 인하, 지난번에 이제 기준금리도 좀 낮췄는데 추가적으로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를 0.1에서 0.2%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고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소비주도의 성장을 좀 키우면서 경제 성장을 좀 높이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가 극도로 안 좋은 상태고요. 대규모 사정 활동 그리고 반부패 척결 운동, 사치 금지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이 원하는 경기 부양은 사실상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이 된 이후에나 경기가 L자형 내지 나이키형 형태로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비구이하는 이제 국내 채권은 디폴트 안 되고 막았다고 하는 건데 좀 해결 국면으로 가는 건지 여전히 좀 물밑에서 어려운 국면이 가고 있는 건지 현황은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선, 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현재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곳곳에서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 재개발 사업이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1+1 할인 행사,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덤으로 하나를 주는 행사가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는 온천이라든지 휴양지 리조트를 하나 끼워주는 1+1 행사가 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허난성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라든지 농작물과 관련해서 그 현금 주지 않고 이런 그 상품을 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도 해결해야 되겠고요. 중장비 대여 비용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와 관련된 외상 대출금 그리고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과 관련된 부분도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납부 소식도 전혀 없고요. 네. 현재 비구인화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용 등급이 디폴트 상태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그 부동산 시장이 빨리 회복되기는 현재로서는 유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야, 중국은 정말 중국답네요. 우리는 마트에 가면 뭐 라면 이런 거 1+1 하는데 중국은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사면 다른 쪽이 콘도 하나 주고 부동산을 1+.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찔끔찔끔 대책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좀 굵직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는 그 경기 부양책을 앞으로 대규모로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난 2008년도 리먼 쇼크 후에 4조 위엔의 SOC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고스란히 부실 채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이고요. 현재 지방정부의 참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낮춘다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집값을 너무 많이 놓은 상태고요. 이 때문에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미국과 중국의 핵심 이슈들 집중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